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제가 이 나이에 이 일을 왜 하냐고 묻곤 해요. 맞아요. 돈이 급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20년 넘게 제 젊음을 바쳤던 작은 감자탕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돈은 저 혼자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두둑했으니까요.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취객들을 상대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뿐인 아들놈 장가도 보냈고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도 떡하니 사줬어요. 이제 2다리 뻗고 편히 쉬기만 하면 되는 인생. 남들이 보기엔 딱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평생 소원이던 아무것도 안 하기를 막상 이루고 나니 온몸이 쑤시고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점심이 되어도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푹신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다 보면 제 자신이 녹슬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들놈 집에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러 갔더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러세요.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일이 이제는 자식들 눈에 그저 힘든 일로만 보이는구나 싶어서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얼굴들을 보는 것도 슬슬 지겨워질 무렵이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의 환경미화원, 즉 청소 인력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을 테고 땀 흘려 일하는 보람도 다시 느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평생을 보낸 시장 바닥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번쩍이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굳이 말해서 걱정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은 제가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만 알지 그 돈을 벌기 위해 뚝배기 그릇에 눌어붙은 시래기를 수세미로 100번씩 문지르던 제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가 백화점 청소부로 일한다고 하면 아마 기겁을 하고 뜯어말리거나 아니면 밖에서 아는 척도 말라고 할지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동 시작했다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저의 은밀하고도 보람찬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거대한 건물 전체가 고요함에 잠겨 있을 때 저희 팀은 일을 시작해요. 우왁스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가 뒤섞인 공기를 가르며 묵직한 청소 카트를 미는 일은 꽤나 힘이 들었지만 땀 흘리고 난 뒤의 상쾌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까지 맑게 닦이는 기분이었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그들을 보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생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주로 명품관이 있는 1층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비싼 가방과 시계, 옷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저런 걸 대체 누가 사나 싶었는데 백화점 문이 열리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사듯 사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들의 여유로운 몸짓과 말투, 온몸을 휘감은 명품들을 구경하는 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재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지만 저는 그들을 관찰하며 혼자만의 상상을 펼치곤 했어요. 저 부인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까? 저 젊은 아가씨는 무슨 돈으로 저런 비싼 걸 살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신이 나 있었죠. 어머니, 오늘 태미가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태미만 쳐다본다고 난리가 났대요. 오냐, 우리 며느리가 예쁘긴 하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제 물음에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생일 선물로 사주신 그 시계 있잖아요. 그걸 차고 나갔더니 친구 하나가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태미가 그냥 웃었더니 다들 그게 수천만 원짜리인 줄 알고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사준 시계는 물론 좋은 것이긴 했지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초고가 명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친구들의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고 마치 사실인 양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놈은 그것도 모르고 역시 우리 태미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다니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그래, 우리 아가 기 살았다니 다행이구나. 하고 좋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눈에 며느리 김태미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태미는 허영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탓인지 부에 대한 동경과 집착이 유달리 강했죠. 그래서 제가 아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를 몇 점 사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태미는 그걸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누려온 것인 양 행동했어요. SNS에는 온통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로 가득했고 제가 사준 국산차는 창피하다며 기어코 외제차를 사달라고 아들을 졸라대기도 했죠. 마음 약한 아들놈은 제게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제가 눈치채고 바꿔주었던 겁니다. 태미는 그 차를 끌고 다니며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늘 시댁이 엄청난 재력가인 것처럼 부풀려 말했고 제가 해준 것들을 모두 남편이 해준 것이거나 원래 자기 집안이 부유했던 것처럼 포장했죠. 아들은 그런 아내의 이중 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예쁜 아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가 많은 것이 마냥 자랑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 정도 허영심쯤이야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이란 본래 그런 존재니까요. 자식의 행복 앞에서 제 감정은 늘 뒷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백화점 안은 나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1층 로비 중앙을 묵묵히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유난히 밝고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 며느리 김태미였습니다. 태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꾸민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비슷한 차림의 친구 서너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명품 매장을 기웃거리며 연신 까르르 웃어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제 입가에도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가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구나. 저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니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마주친 것이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들 쪽으로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청소 카트의 손잡이를 고쳐 잡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살짝 부풀어 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가족을 만나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니까요. 제 행색은 물론 백화점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화원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제 모습이 진열장 안에서 빛나는 저 보석들보다 떳떳하면 떳떳했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제 며느리가 이런 저를 보고 대견하게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마저 품었던 것 같아요. 아가, 여기서 뭐하니? 최대한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가장 먼저 돌아본 것은 며느리 태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스캐너처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색 유니폼, 고무장갑,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제 신발까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 당혹감과 템이 아는 사람인가? 하는 의아함이 뒤섞여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 태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태미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화사하게 피어났던 꽃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태미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 경악, 그리고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태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친구분들이랑 쇼핑 나왔구나. 다들 참 예쁘다. 악에 없는 순수한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제 인사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제게서 더러운 것이라도 옮을 수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심장을 후벼 파기에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쳤어요? 쪽팔리게 왜 말 걸어요?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 했습니다. 백화점의 소란스러운 배경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저 멀리서 들려오던 안내 방송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며느리의 그 경멸 어린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왕왕 울렸습니다. 쪽팔리게. 왜? 말을 걸어.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가움에 활짝 웃고 있던 제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하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아이에게 나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겪어온 그 어떤 서름과 고생도 이 순간의 모멸감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피부치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저는 길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숨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태미는 제가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친구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얘들아. 우리 저기 매장 한번 가볼까? 신상이 많이 나왔다던데. 그녀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끔찍한 상황을 외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태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방금 저 아줌마가 뭐라고 한 거지? 둘이 아는 사이 맞아?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대로 물러서면 저는 평생을 이 수치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아이의 버르장머리를, 이 그릇된 가치관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것이다. 제 안에 있던 뜨거운 분노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굳어있던 입술을 떼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태미를 불렀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랄 만큼 차분했죠. 제 부름에 애써 저를 외면하며 돌아서려던 태미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리고 어느새 저희 주변에 모여들어 수군대던 몇몇의 쇼핑객들도 모두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크고 명료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네가 쪽팔려 하는 이 시어미가 있다. 그런데 말이다, 아가. 저는 잠시 말을 끊고 태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눈빛을 마주한 태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네가 지금 메고 있는 그 번쩍이는 명품백, 그거 안 쪽팔리니? 작년 네 생일 때 이 쪽팔린 시어미가 가게 팔아서 번 돈으로 사준 거 아니었니? 내가 우리 아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다녀라 하면서 큰맘 먹고 사준 거였는데. 그 가방을 맨 네 모습은 고귀하고 그 가방을 사준 이 시어미는 쪽팔리더냐? 제 말이 떨어지자 백화점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미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의 친구와 남루한 유니폼 차림의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태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니 그게 하며 의미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왕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죠. 저는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타고 온 그 외제차는 안 쪽팔려. 우리 아들놈이 네가 국산차 창피하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내 앞에서 끙끙 앓기에 이 시어미가 또 목돈 들여 바꿔준 차다. 그 차를 타고 백화점에 와서 우아하게 내리는 건 괜찮고 그 차를 사준 시어미가 여기서 땀 흘려 일하는 건 그렇게나 부끄러운 일이었어.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는 말했니? 너희가 사는 그 강남 아파트, 이 시어미가 평생 감자탕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라는 거. 그 집에서 매일 밤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건 안 쪽팔리고 그 집을 사주기 위해 내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건 쪽팔리니? 대답해봐라, 아가.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한 인간의 자부심이 그릇된 가치관에 내지르는 통렬한 일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태미의 위선과 허영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싶었어요. 태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태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태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엄청난 재력가 시댁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이 청소부 아주머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태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말의 성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태미가 거의 울먹이며 저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네 어머니냐? 방금 전까지는 쪽팔려서 말도 걸지 말라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간사할 수가 있어? 나는 말이다. 평생 돈 앞에서 비굴해 본 적 없고 내 셔츠 단추 하나도 내 힘으로 벌지 않은 돈으로는 사 입어 본 적이 없다. 땀 흘려 버는 돈이 얼마나 정직하고 귀한지 넌 평생 모르고 살겠지. 하지만 최소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고마운 줄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 허영심과 이기심, 그게 바로 진짜 쪽팔린 거라고. 제 마지막 말이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태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미친 듯이 백화점 출입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그 명품 가방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었죠. 남겨진 그녀의 친구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아려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백화점을 뛰쳐나간 며느리는 예상대로 곧장 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의 가방을 주워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은 어느새 수많은 구경꾼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저를 향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저 아주머니가 저 여자 시어머니래. 완전 막장 드라마네. 하는 소리들이 귓가에 윙윙거렸죠. 잠시 후 백화점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제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신지 저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한 뒤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서글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휴게실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차가운 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망신을 줄 필요는 없었던 걸까? 잠시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심한 게 아니에요. 골마 터지기 직전에 종기를 제때 터뜨린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세 글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다짜고짜 고함부터 내지르더군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태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만 속이 시원했어.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묻기는커녕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저는 이미 아들에게 아내를 괴롭힌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은 아들의 분노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종서가 일단 진정하고 엄마 말부터.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태미가 지금 거의 실신 직전이야. 울면서 전화 와서는 엄마가 자기한테 온갖 막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거지 취급했다고, 자기는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엄마가 왜 거기서 청소 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대체 왜?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 아내에 대한 걱정과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같은 걸 하고 있는 이라는 말에서 아들 역시 며느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제 직업을, 제 땀의 가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종서가 그건 엄마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잖아. 태미가 혹시라도 뭐라 그랬으면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냐고. 태미 체면이 뭐가 돼? 그럼 내 체면은 뭐가 되는데. 아, 체면. 결국 그거였군요. 제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제 어미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내의 체면, 그리고 그로 인해 구겨질 자신의 체면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에게 느꼈던 분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가슴에 이렇게나 큰 대못을 박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삿대질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한참을 혼자 떠들던 아들이 제가 말이 없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할 말 없어. 미안하지도 않아.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을 이렇게 속없고 어리석게 키운 게 참 미안하구나. 뭐? 엄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종석아. 저는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네 마누라 데리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더는 전화로 실랑이 하고 싶지 않다. 와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 네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말이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둬라. 엄마는 네 마누라한테 미안한 거 눈곱만큼도 없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오늘 밤에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건, 그리고 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땀에 젖고 피로에 지친 중년의 미화원. 하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묵묵히 제 일을 마무리하고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데 아까의 소동 때문인지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남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오늘 밤 반드시 끝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희생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밤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 인간 김명자로서 그들을 마주할 것이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게 권리금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름으로 들어준 적금 통장들, 그리고 몇 년 전 아들 부부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제가 대납해준 각종 세금 영수증까지.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무기를 점검하듯이 제 마음은 비장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직시하게 해줄 팩트였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으로 나가자 아들 종석이와 며느리 태미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 어디에서도 반성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해 보였죠. 아들놈은 그런 아내의 팔을 감싸 안은 채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저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두 사람에게 몹쓸 짓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들어와. 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먼저 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는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 좀 해볼까?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말이다. 니들 말대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도 좀 들어보자. 제 말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태미도 많이 놀랐고 지금 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태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도 모르게 너무 당황해서 친구들도 옆에 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었고, 그러니 이쯤에서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제가 만약 평소에 저였다면 마음 약해져서 그래, 오죽 놀랐으면 그랬겠니. 이제 됐다.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며느리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사람한테 사과할 때는 눈을 보고 하는 거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진짜로 미안한 건 네 시어미한테 경멸의 말을 내뱉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겠지. 네가 공들여 쌓아 올린 재력과 시댁의 우아한 며느리라는 그 허상에 금이 간 것. 네 친구들 앞에서 네 본 모습이 탈로 날 뻔했던 그 상황. 그게 분하고 억울한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이 틀려. 네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인성이 덜 되먹었습니다. 하고 무릎이라도 꿇었어야지. 어디서 상황 탓, 남 탓을 하고 있어? 네가 당황하면 네 시어미한테 쪽팔린다는 소리를 막 해도 되는 거니? 그게 네 집안의 가르침이야? 제 서슬퍼런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고 아들놈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태미가 사과하잖습니까? 시끄러. 저는 아들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넌 이 일에 끼어들 자격 없어. 네 마누라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고 네 어미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이 자리는 네 마누라랑 나 둘만의 자리니까.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쪽팔린 시어미가 니들을 위해 뭘 얼마나 해줬는지 오늘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마. 저는 가장 위에 있던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어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너희가 사는 그 집 문서다. 시가 20억이 넘어. 내 이름으로 사서 아들 이름으로 증여해줬지. 너희는 단 한 푼도 안 보탰어. 이 집에서 사는 거 이제 보니 참 쪽팔리는 일이겠구나. 이어서 통장 몇 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네 결혼할 때 예단비, 꾸민비 하라고 내가 따로 챙겨준 돈이 들어있던 통장이다. 그리고 이건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내가 일시불로 결제해준 내역서고. 네가 SNS에 자랑하던 그 수많은 명품들, 그 카드값, 전부 이 통장에서 나갔더구나. 아들놈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겠지.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들어간 돈의 액수를 조목조목 읊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이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아니? 천만에.
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건 아니지. 내 땀과 눈물이 담긴 이 돈으로 너는 네 허영심을 채우고 심지어는 그 돈을 벌어다 준 나를 벌레 보듯 혐오하고 무시했어.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짓이라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네가 이 시어미를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만큼 나도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야겠다. 네.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내일 중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다. 내가 증여한 재산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야. 차 키도 여기다 놓고 가. 그것도 내 돈으로 산 내 거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들어가는 생활비 지원, 카드값 대납, 그 어떤 것도 일절 없을 거다. 너희 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니들이 그렇게 잘났으니 이쪽 팔린 시험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지.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아들은 거의 패닉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엄마, 제발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심한 건 너희들이지.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너희는 니들 시어미, 어미의 자존심을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니 이제 너희 힘으로 한번 일어서 봐.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의 돈으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한 인생이었는지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고. 그전까지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생각도 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거실에서 두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정막만이 남은 거실로 다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결과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집을 나선 후 저희 집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죠.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드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백화점으로 출근해 묵묵히 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들이 제 최후 통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어요. 아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산이었겠죠. 시간은 제 편이었어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웠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우연히 그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현실을 처음 목격한 것은 퇴근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을 때였어요.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 서 있던 젊은 부부의 신랑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목소리가 낯익어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들 종석이와 며느리 템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아들은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며느리는 늘 화려하게 꾸미던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이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있었죠.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카트에 담긴 물건들 때문이었어요. 이거 꼭 사야 해. 우리 이번 달 카드값 나온 거 못 봤어? 그럼 어떡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샴푸도 다 떨어졌고 휴지도 사야 한단 말이야. 샴푸는 싼 걸로 사면 되잖아. 왜 맨날 비싼 것만 골라 담아? 그리고 이 수입 맥주는 또 뭐야? 정신 못 차렸지, 아직도. 뭐, 당신은 맨날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안 마시면 잠도 못 자면서 이제 나한테는 그것도 못 마시게 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태미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아들놈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들의 대화는 한 단어 한 단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제가 지원을 끊기 전까지 그들은 가격표 따위는 보지도 않고 물건을 카트에 담던 아이들이었어요. 수입 맥주가 아니라 수십만 원짜리 와인을 사 마셨고 마트 샴푸가 아니라 백화점 코너에서 파는 값비싼 제품만 썼었죠. 돈이 마르자 그들의 삶은 이렇게나 좀스럽고 날카롭게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가 들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자식의 고생을 보고 기뻐할 어미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들의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태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체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은 백화점 동료를 통해 듣게 되었죠. 제 구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딸이 태미와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는 분이 계셨거든요. 하루는 그분이 휴게실에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사님,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따님이 그러는데 요즘 며느님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좀 평판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분에 따르면 태미는 생활이 어려워진 후에도 이전의 씀씀이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에는 꼬박꼬박 나갔지만 언제부턴가 지갑을 여는 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번갈아가며 사던 브런치 값도 나 오늘 현금이 없네 혹은 카드를 다른 걸 들고 나왔네 하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기 일쑤였고요. 처음 한두 번은 친구들도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다들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회원의 생일 파티에서 터졌다고 해요. 다들 돈을 모아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태미 혼자 돈을 내지 않고 나타나서는 미안, 내가 계좌이체를 깜빡했네. 나중에 따로 줄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물론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로 태미는 서서히 그 모임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태미가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모임 공지도 태미에게만 전달되지 않았어요.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돈이라는 윤활유가 떨어지자 삐걱거리다 못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망가져가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그렇게 또 한 번 걷어차 버렸어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울음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태미랑 오늘 또 싸웠어요. 아니, 거의 매일 싸워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날이었다고 해요. 태미가 제 지원이 끊기기 직전에 할부로 긁었던 명품 옷과 가방값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 돌아온 거죠. 아들은 그 고지서를 내밀며 태미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자 태미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악을 쓰며 대들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때는 어머니가 다 내주실 줄 알았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쫓을 줄 알았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한테 따져. 당신이 아들이기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당신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당신 엄마가 저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거라고. 그 말에 아들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고 해요. 뭐, 내 탓이라고. 이 모든 게 시작된 게 누구 때문인데. 백화점에서 당신이 엄마한테 그따위로만 말 안 했어도 당신 허영심 때문에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창피한 줄 알아.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서로의 집안 탓, 과거 탓으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해요. 서로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퍼붓고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들이 신혼의 단꿈을 꾸던 제가 사준 그 아름다운 집은 이제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는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종서가, 그건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너희가 자초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너희 부부가 싸우든 화해하든 이제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손을 내밀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이 지독한 성장통이 제발 그들에게 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태미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듯 했어요.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았습니다. 결국 태미는 해서는 안 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문은 아주 교묘하고 악랄했어요. 제가 마치 돈에 미친 악독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소문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돈만 알고 자식에게 무관심하더니 이제 와서 아들 내외에게 준 돈이 아까워 트집을 잡아 내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천한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백화점에서 며느리에게 온갖 망신을 주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난한 친정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만들어내 퍼뜨렸어요. 저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태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저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제가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힐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지저분한 여론전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체계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죠.
저는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며느리가 만든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백화점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백화점 본사법무팀에 직접 연락했죠. 그리고는 사건 당사자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니 사건 당일 1층 로비에 CCTV 영상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화점 측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자 마지못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두 번째로는 증인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미화원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즉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는 사실, 며느리가 저에게 쪽팔린다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한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제 편이었어요. 그들은 태미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똑똑히 보았고 저의 분노가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기꺼이 자필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태미가 속해 있던 그 강남 사모님 모임의 실체와 구성원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백화점 동료의 딸을 통해 저는 그 모임의 리더 격인 최 여사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동네에서 발이 넓고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태미의 헛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도 바로 이 최 여사의 입을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결전의 상대로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친 준비 끝에 모든 증거 자료를 손에 넣었어요. 백화점에서 보내온 CCTV 영상 파일, 동료들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지원했던 내역을 정리한 은행 거래 명세서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최 여사에게 연락할 방법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그녀가 자주 간다는 청담동의 한 카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 전화를 걸어 최 여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을 김종석 씨 어머니 김명자라고 밝혔죠. 아마 최 여사는 그 악독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에 꽤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최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주었어요. 약속 당일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섰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이나 수수한 일상복이 아닌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값비싸고 단정한 투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하고 옅은 화장까지 했죠. 며느리가 저를 천한 청소부로 묘사했다면 저는 그 편견을 첫인상에서부터 깨부수고 싶었거든요. 제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전쟁을 끝낼 저의 무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도도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는 최 여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떨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온 김명자라고 합니다. 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허름하고 기에 눌린 아주머니를 상상했겠죠.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사님을 뵙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며느리 김태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 말에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어머, 그 불쌍한 애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쫓겨나서 아주 반송장처럼 지낸다던데. 저는 그녀의 비아냥에 미동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사님께서 알고 계신 이야기는 아마 태미가 만들어낸 거짓말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날의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그날 백화점 로비의 CCTV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반갑게 다가가는 저의 모습, 저를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릴 새라 제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까지.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 며느리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쪽팔리게 왜 말 걸어요? 라고 했어요. 최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동료들의 자필 진술서를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모두가 똑똑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죠. 저는 제 어미를 부끄러워하는 며느리에게 네가 쓰는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고 사실을 말해준 것뿐입니다. 저는 폭언을 한 적도 없는 사실을 꾸며낸 적도 없어요. 영상을 계속 보시죠. 영상 속에서 저는 며느리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쳤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가 며느리를 폭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의 위선적인 행동이 먼저 있었고 저의 발언은 그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최 여사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은행 서류들을 꺼내 보이며 이 모든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허영심과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저의 노력이 어떻게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제 설명은 차분하고 논리정연했어요. 거기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 섞인 비난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명백한 증거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저는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오늘 여사님께 제 며느리를 욕해달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여사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은 이미 제가 카페에 들어오면서 선결제를 해놓은 상태였죠. 멍하니 앉아있는 최 여사를 뒤로 하고 호텔 라운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공은 저에게서 그들에게로 넘어갔어요. 저와 최 여사의 만남이 있은 후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던 그들의 세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최 여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로 자신을 기만하고 모임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린 태미에게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을 다른 멤버들에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퍼뜨렸습니다.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태미가 그동안 하고 다녔던 거짓말 리스트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태미는 하루아침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층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퇴출당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모든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어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있던 채팅방 목록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태미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감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죠. 그녀가 용기를 내어 몇몇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지금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대답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동의어였어요. 며칠 후 태미는 최후의 발악처럼 그들이 자주 모이던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 소식 역시 백화점 동료를 통해 전해 들었죠. 태미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으며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미를 마치 유령처럼 취급하며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이어갔고 견디다 못한 태미가 한 명의 팔을 붙잡고 얘들아 나왔어. 왜들 그래? 하고 묻는 순간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랑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네 시어머니한테 하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쪽팔리게 왜 말 거냐고 하지 그러니? 그 한마디에 주변의 모든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태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카페를 뛰쳐나갔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태미는 2번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과 자존심은 그녀 자신이 뿌린 거짓말의 씨앗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자 태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부모, 즉 저에게는 사돈 어른이 되는 분들을 끌어들인 거죠. 어느 날 저녁 벼랑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잔뜩 화가 난 얼굴의 사돈 부부였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돈 부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사부인. 어떻게 사람의 도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 밤중에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바깥사돈이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우리 귀한 딸, 지금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애를 쫓아내도 유분수지 동네방네 망신까지 줘서 사람을 생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죠. 그들은 오직 자신의 딸이 당한 결과만을 보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돈어른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따님을 쫓아낸 건 제가 아니라 따님의 그릇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망신을 당한 것도 스스로 저지른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고요. 뭐라고요? 그깟 청소부 일하는 거 잠시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애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야 속이 시원하세요? 어른이 되셨으면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 앞길을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냐고요. 안사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분노를 담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청소부 일이요? 제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사돈 부부의 목소리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사돈께서 말씀하시는 그 청소부 일처럼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버는 모든 일들 덕분에 사돈 댁따님이 그동안 명품백 메고 외제차 굴리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량이요? 품어주는 거요? 좋아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따님의 그 허영심과 거짓말을 얼마나 참고 품어주었는지 조목조목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그날 밤 아들 내외에게 했던 것처럼 사돈 부부 앞에서도 모든 사실을 낱낱이 읊어주었습니다. 태미가 제 돈으로 어떤 사치를 부렸는지, 어떤 거짓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기만했는지, 그리고 백화점에서 저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사돈 부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모든 말을 마친 후 저는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돈댁 따님을 제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그릇되고 감사함을 모르는 아이를 제 아들의 짝으로, 제 손주의 어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저희 집안과 사돈댁의 인연은 끝이에요. 사부인. 그게 무슨... 따님, 직접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군말 없이 도장 찍으라고 전해주십시오. 만약 이에 불응하고 위자료니 뭐니 시끄럽게 굴 생각이라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따님의 유책 사유를 세상에 공개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니까요. 어느 쪽이 따님에게 더 나은 길일지는 두 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어요. 사돈 부부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어요. 이 결혼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끝났습니다. 저는 곧장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명자입니다.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제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느냐의 문제뿐이었어요. 사돈 부부가 쫓겨나듯 돌아가고 제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아들 종석이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난파선 같은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들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겠죠.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신의 아파트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아내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감옥이 되었을 테니까요.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저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태미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그의 양쪽 귀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잘 다려입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그는 차마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현관에 들어서서도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소파로 이끌어 앉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태미가 매일 울어요. 밥도 거의 못 먹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어머님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하겠다고 빌어요.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태미도 정말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부부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아들의 목소리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지독한 가스라이팅에서, 저 헛된 미련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나약함에 실망감을 느꼈죠. 며느리의 눈물 연기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이 담긴 서류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마치 패를 보이듯 그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앉아라, 종석아.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태미의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를 아들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네가 네 마누라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지난 1년치 네 마누라 카드 내역서다. 네가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줬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저는 명세서 한 장을 집어들어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날짜 보이지?
작년 10월 14일. 이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니? 아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우리 가게 보증금 때문에 힘든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니들 힘들까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천만 원을 보내준 바로 다음 날이다.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은 보증금 때문에 힘들다고 내 돈을 받아가서는 바로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7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샀더구나. 네 마누라가 여보,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아껴 쓰자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시어미 등골 빼먹은 돈으로 제 손목을 치장한 거야. 그리고 그 주 주말에는 강원도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가서 2박 3일 동안 호캉스를 즐겼어. 이게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부부가 할 행동이니? 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저는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기며 태미의 사치 내역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이건 뭐니? 한 달에 3번씩 다녔다는 이 청담동 피부과 한 번 가는데 150만 원이야. 네 한 달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네 마누라 얼굴에 들어갔다고. 네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번 돈으로 네 마누라는 우아하게 누워서 관리받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건 친구 생일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500만 원짜리 목걸이야. 네 마누라가 그렇게 의리 있는 친구였니? 아니면 네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바친 걸까?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을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아내의 소비 기록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백화점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그토록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진실이다. 네 눈으로 직접 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누가 먼저 상대를 모욕했는지. 네 마누라가 지금 너한테 흘리는 그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고 태미가 경악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제게 귓속말로 그 잔인한 말을 내뱉는 장면에서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아들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마른 세수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넌 몰랐던 게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그 편이 더 편했으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주면서 그 달콤한 과실을 함께 따먹는 쪽을 택했던 거야. 그게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종서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 서류들 다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네가 사는 그 집에 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네 마누라가 숨겨놓은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 옷장 깊숙한 곳, 침대 밑, 네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속까지 샅샅이 뒤져봐. 그 후에 네가 정말로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 선택은 온전히 네 몫이다. 아들은 유령 같은 얼굴로 서류 상자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자신의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제가 준 서류들을 토대로 태미의 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옷장 깊숙한 곳, 계절 지난 옷들 뒤에 숨겨져 있던 더스트백 속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품 가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보석함 이중 바닥 안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팔찌가 나왔고
심지어는 책장 제일 위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신용카드의 고지서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그 카드로는 상호조차 불분명한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액이 결제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일부 금액은 매니저 서비스와 같은 알 수 없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송금된 흔적까지 있었죠. 평일 낮 아들이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을 시간에 말입니다. 아들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이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들은 그 모든 증거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태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 태미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그러자 태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외로워서 호기심에 몇 번 가본 것뿐이야.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네가 말하는 용서라는 게 뭔데? 또다시 거짓말로 이 상황만 모면하고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은 마지막 증거물, 태미가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한 재산분할 청구 서류를 그녀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내 뒤통수를 치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면서 앞에서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니?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모든 것이 들통나자 태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 그치고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며 악을 썼어요. 그래. 어쩔 건데. 이혼하자고. 좋아. 대신 이 집 절반,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니네 엄마 돈이잖아. 당신은 능력도 없으면서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이 고생하는 거,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 도끼 서린 외침 속에서 아들은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과 기만 위에 서 있던 신기루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연민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길로 자신의 옷까지만 챙겨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을 마치 도시의 유령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고 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밤새 한강 다리를 걷고 첫 차를 타고 가 아버지의 산소에 들러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해요. 이틀 후 제 앞에 나타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던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제 아내가 사치 부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편이 편하고 저도 덩달아 대접받는 것 같아 좋았어요. 엄마가 백화점에서 그 모욕을 당했을 때도 저는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 제 체면만 걱정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입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제 아들의 진짜 첫 번째 사죄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아들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후 길고 지리했던 이혼 전쟁은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여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세부 전략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종석 씨, 저희가 가진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산은 100%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송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조정 기일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아이의 이름이 제 인생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좋습니다, 여사님. 그렇다면 조정 기일에서 저희가 가진 패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아마 김태미 씨 측에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유책 사유를 저희 쪽으로 떠넘기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아파트 재산 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겠죠.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아들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귀는 듯 했어요. 그 표정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태미는 아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정확히 모를 겁니다. 제가 생활비를 주면 그 돈은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는 부족하다고 늘 불평했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소비를 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모든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억지를 부린다면 저희가 반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죠. 저희는 김태미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점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생활고를 핑계로 돈을 받아내 사치품을 구매하고 유흥에 탕진한 점 등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아마 그쪽 변호사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조정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이 형사 고소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게임은 끝날 겁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은 차원이 다른 압박이니까요. 든든한 아군과 확실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맞춰 저와 아들 그리고 변호사는 서초동 가정법원으로 향했어요.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으로 된 법원 복도를 걷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태미와 그녀의 변호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태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수수하고 청초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입던 화려한 명품 옷 대신 무릎을 덮는 단정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일부러 더 창백하게 만든 듯 했어요. 누가 봐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여인이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리다 상처받은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정위원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일 테죠. 그녀의 옆에선 젊고 야심만만해 보이는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아무런 인사 없이 지나쳐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조정실에 들어서자 인자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여성 조정위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예상대로 자리에 앉자마자 태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비장하게 읽으며 태미가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였고 고부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인격적 무시,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때문에 여리고 순수했던 한 여성이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야말로 한 편의 소설을 쓰고 있었죠. 그 뻔뻔한 거짓말들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이어지던 태미 측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정실의 대형 모니터에 우리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죠. 지금부터 저희 측에서 파악한 진짜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변호사는 먼저 태미의 월별 카드 사용 내역과 아들의 월급 명세서를 나란히 비교한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아들의 월급은 작은 막대 그래프로, 태미의 씀씀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그래프로 표시되어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죠. 김태미 씨는 남편의 소득을 수십 배 초과하는 소비 생활을 결혼 기간 내내 유지해왔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시어머니인 김명자 여사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의 경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변호사는 백화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미가 재개했던 모욕적인 행동과 말이 빨간색 자막으로 함께 처리되어 나타나자 조정위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보시다시피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한 쪽은 명백히 김태미 씨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비난했던 김종석 씨의 어리석음이 이 사건의 비극을 키웠다고 할 수 있겠죠. 변호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김태미 씨는 이혼 조정에 임하면서도 뒤로는 시어머니가 악독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유포하여 시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는 증거로 최 여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스피커를 통해 그 시어머니 완전 돈밖에 모르는 정신나간 여자야 하는 태미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지자 태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죠.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나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미의 변호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태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은 한심하다는 듯 태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미 씨, 드릴 말씀 없으세요? 이 모든 증거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가요? 태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상황이 완전히 기울었다고 판단한 조정위원은 태미 측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군요.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김태미 씨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복도에서는 태미와 그녀의 변호사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길 수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녹취는 대체 어떻게 한 건데? 하고 악을 쓰는 태미의 목소리와 상대방 증거가 이 정도로 철저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하고 설득하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뒤섞였죠. 결국 10분 후에 다시 열린 조정실에서 태미의 변호사는 모든 요구를 철회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의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조정위원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미를 향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아들은 싸늘한 눈으로 태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 자리에서 모두가 듣는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하나하나 말하고 용서를 구해.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부끄러워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돈으로 사치 부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주지. 그것은 승자의 마지막 자비이자 패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태미는 한참 동안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제 앞으로 다가와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아들이 시킨 사죄의 말들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였던 태미가 법원 조정실에서 제게 무릎을 꿇었던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옥죄던 모든 문제들은 거짓말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최종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태미는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나타났습니다. 그 많던 도끼와 허영심은 온데간데 없이 텅 빈 눈으로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죠. 그 뒷모습에서 저는 그 어떤 통쾌함도 원망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소음 없이 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는 부디 허상이 아닌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기를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하게 바랐을 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들 종석이에게 찾아왔어요. 아들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저와 함께 살던 그 강남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네가 살던 집인데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말렸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아니야, 엄마. 이 집은 내게 과분한 곳이야. 그리고 이 집에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 내 어리석음과 과오가 구석구석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더는 편히 잠들 수가 없어. 모든 걸 정리하고 처음부터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리고 아들은 제게 거액의 돈이 담긴 통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돈과 아파트를 판 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의 젊음과 맞바꾼 돈이라고. 나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제부터는 정말 내 월급만으로 살아볼 거야. 빚을 내서라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월급에 맞춰서 내 분수에 맞게. 그게 엄마한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결국 저는 아들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옥탑방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아들의 새 집에 찾아갔을 때 저는 좁고 허름한 방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방은 작았지만 아들은 나름의 규칙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아두지 않았고 빨래는 건조대에 단정하게 널려 있었죠. 방 한 구석에서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여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 이제 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우리는 작은 교자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가슴 벅차고 따뜻한 식사였어요.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고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오르며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등산하는 날이면 아들은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힘이 들 때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산 중턱에 앉아 제가 싸간 김밥을 먹으며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응원해 주었어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자가 겪었던 그 지독했던 홍역의 상처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백화점 일은 안 나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이제 그만뒀어. 할 만큼 했지 뭐.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아. 더 이상 나나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가 응원할게. 아들의 그 말이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세계 일주였죠.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걱정에 단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점에 가서 여행 책자들을 대륙별로 잔뜩 사와 읽었고, 거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제가 갈 곳들을 색색의 펜으로 표시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툰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의 영어 회화반에 등록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잠자고 있던 돈은 이제 저의 꿈을 위한 든든한 자금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커다란 배낭 하나를 메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휴가까지 내고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아들은 제 배낭을 고쳐 매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엄마, 몸 건강히 재미있게 잘 다녀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롯이 엄마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 나는 여기서 내 삶 잘 꾸려나가고 있을게. 매주 이메일 보낼게요. 답장 늦어도 서운해하지 말고. 저는 활짝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래, 아들. 너도 잘 지내고 있어라. 엄마는 이제 진짜 김명자의 인생을 살러 간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아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해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의 진동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비행기가 마침내 푸른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그 길고 혹독했던 시간들이 단순히 한바탕의 소동이나 악연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김명자라는 내 자신을 되찾기 위한 내 인생의 마지막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아픈 성장을 끝마치고 오롯이 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광활한 세상 앞에 처음으로 홀로 선 자유로운 김명자일 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은 완벽한 평온이 따뜻한 햇살처럼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하게.